중국 하남성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간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는 조용한 곳이었죠. 그런데 곧 이 마을이 시끄러워집니다. 위험한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170cm가 되지 않는 키와 작고 왜소한 체구의 남성이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16살 장래희의 부모님은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죠. 공부에는 소질이 없던 장래희는 친구와 PC방에 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미성년자를 받아주지 않는 중국의 PC방 때문에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불법 PC방 뿐이었습니다. 2003년 11월 4일 오전, 장래희는 이날도 평해현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옆에 타자 속도가 느린 아저씨가 자신에게 타자를 쳐줄 것을 부탁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아저씨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렇게 1시간이 흐르자 경계심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집에 아우디 차가 있으니 차를 타고 같이 놀러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를 따라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도착한 허름한 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손으로 이상한 기구를 가리키며 자기가 개발한 스마트 목마인데 한번 해보겠냐고 제안합니다. 장래희는 손발이 묶이고 목이 졸리기 시작하며 반항할 틈도 없이 정신을 잃고 맙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한 대답은 너를 죽일 거였으면 너가 정신을 잃었을 때 이미 죽었을 거야. 둘째 날도 하얀 천으로 다시 한번 목이 졸리며 기절합니다. 장래희는 정신이 들자마자 살려주기만 한다면 평생 받들어 모시고 이곳에서 듣고 본 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보살펴주겠다는 말을 듣고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목이 졸려 세 번째 기절에서 깨어났을 때 장래희는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장래희의 눈이 충혈되고 열이 나자 약을 사서 먹여줍니다. 셋째 날, 이 아저씨는 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살려주기만 하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계속 말하는데도 자신을 풀어주면 아저씨는 이제 끝났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 적어도 내가 경찰에 붙잡히면 17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아저씨는 장래희를 풀어줍니다. 2003년 11월 12일, 경찰은 황용이라는 사람을 구속시킵니다. 경찰은 황용을 납치 감금으로 구속합니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납치 감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무언가 이상합니다. 술술 자신의 범행을 말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17명의 살해 사건의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연쇄살인에 대한 소식은 평여현뿐만 아니라 전국을 들썩이게 합니다. 11월 22일 연쇄살인이라는 죄목으로 공안이 황용을 정식으로 체포합니다. 살해당한 사람들은 모두 14살에서 22살의 남성들이었으며 황용이 직접 만든 스마트 목마에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동일하게 황용의 집 앞마당에 묻혔습니다. 황용의 부모님은 돼지 농장에서 일하며 한 달에 2번밖에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짧은 시간밖에 집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집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황용은 1974년 11월 18일 생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누구와도 잘 놀지 못하던 황용은 그의 형들도 그를 귀찮아할 정도로 가족들과 소통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게임과 그림을 그리는 것을 가장 즐겼습니다. 그의 그림 실력은 배운 적 없는 사람의 그림치고는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집안에서 그림은 사치일 뿐이었고 돈이 드는 그림은 아주 가끔 조금씩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홍콩의 영화 자유인을 보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합니다. 멋있는 킬러가 될 거야.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제대로 받고 크지 못한 황용에게 고독한 킬러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킬러가 되겠다는 그의 결심과 조금 다른 그의 인생은 전자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주마덴시에서 음향기술자로 2년간 일합니다. 고모부와 함께 건설 일을 하기도 하고 그 뒤로는 집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부모님은 살기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생활을 이어갔고 어릴 적부터 황용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로는 PC방에 가는 것을 즐겼고 격투게임을 하며 많게는 20시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용이 홀로 집에 남게 됩니다. 황용은 돼지 농장이 더러워 일을 하러 가기 싫다고 대답하고 부모님과 두 형은 돼지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집에 홀로 남게 된 황용은 제명기를 가지고 킬러를 위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만 집어넣고 몸만 묶어내면 반항할 수 없는 자세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이 완성품을 보며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는 황용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스스로 누울 수 있도록 꿰어내야 하는데 남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영웅이라고 하기 어렵지. 바로 황용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속이기 쉬운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준비합니다. 젊은 남성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 스마트 목마라고 이름을 붙이면 경계심 없이 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도구를 만든 바로 다음날 사람을 불러들이는 데 성공하게 되고 경계심 없이 스마트 목마에 누운 첫 번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을 처리하여 집 앞마당에 나누어 묵고 있을 때 이웃집에서는 중국의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이 효과가 마치 영화 속의 OST 같아 더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된 황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 후 바쁜 농사일로 2년간 2명의 피해자가 나왔던 것과는 달리 결정적으로 그가 수많은 사람에게 손을 뻗쳐나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 번째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520위안은 제대로 된 돈을 만져보지 못한 중국의 농촌 청년에게는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임무를 마친 것에 대한 보상쯤으로 생각하며 영화에서나 보던 영웅을 자신과 일치시킵니다. 이때가 2003년 2월이었고 장래일을 만나는 2003년 11월까지 9개월간 15명의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사건 당시 29살이었던 황용이 사람들을 데려간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돈을 버는 일자리를 찾아준다거나 학비를 내준다거나 함께 다른 곳으로 놀러가자는 것 뿐이었습니다. PC방이나 오락실에서 만나는 미성년자나 젊은 사람들은 주 타겟이 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쉽게 믿고 따라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의 손에서 17명의 생명의 불씨가 꺼집니다. 경찰에 잡혀간 뒤 재판이 진행되기 전 황용은 기자의 인터뷰에 응합니다. 마지막으로 풀어주었던 장래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에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기자는 황용이 오랜 시간 동안 수면제를 먹으며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간에 피해자의 가족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제대로 잠에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난 뒤 황용에게 기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 상소를 하겠냐는 질문을 합니다. 황용은 느긋하게 웃으며 아니요, 제가 사형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황용은 법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많은 피해자들의 끊어지는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 남성은 어떤 죄책감의 감정도 내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이 조사할 필요도 없이 황용은 자신이 한 모든 일을 직접 털어놓았다는 이유로 감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변호합니다. 직접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자수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었죠. 사건이 발생하여 공안에 잡힌 2003년 11월 22일 그리고 사형이 선고된 2003년 12월 9일까지는 불과 17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할 말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황용은 억지로 말을 꺼냅니다. 내가 비록 사람을 많이 죽였지만 이들을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으니 어느 정도 이 사회에 대한 공헌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03년 12월 26일 오전 9시 35분 판결이 내려진 지 18일 만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에서도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흘렀습니다. 살기 위해 황용의 노년을 보살피겠다고 했던 장래희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황용. 그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먹고 갑니다. 장래희를 풀어준 뒤에도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그와 함께 집에서 라면을 먹고 다시 돌려보냈다는 황용은 어쩌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하며 범행을 멈추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래의 나이대와는 제대로 어울려 지내지 못했다는 부모님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얼어붙은 감정이 녹아내리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 지상이었습니다.